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추방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고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오늘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고 돌연 귀국할 뜻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도 궁금하고 키맨 송환에 쌍방울 관련 각종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됩니다. 자, 이 밖에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움직임까지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내용이고요.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2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번 주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만배 씨 등을 추가 기소하고 조만간 이 대표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수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철저한 방탄쇼라고 맹비난했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조특위 공청회에 출석해서 미흡했던 대응과 2차 가해를 질타하며 오열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운동기구에 숨기거나 각설탕과 수족관형 돌 등에 교묘하게 섞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봄날씨 같은 고온 현상으로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등 생태계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호우가 쏟아지며 추워지고 주말에는 영동 지방에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네. 자, 8달에 걸친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 관련 수사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8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 정부의 송환 거부 소송도 제기해 귀국을 최대한 미룰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체포 이틀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 이민법 관련 재판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00바트, 우리 돈 11만여 원을 내고 곧바로 국내로 돌아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이 이번 주 입국해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정식 송환 절차 대신 자진 귀국 방식을 택해 조기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요청에 따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며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측은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했고 여권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내일 밤 귀국행 비행편에 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표적인데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걸로 미뤄 쌍방울이 발행한 전원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지급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 3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며 포착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실소유주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를 눈에 둔 가운데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두고 사실상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 소환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 적용된 이해충돌 방지법 조항은 위례 신도시 특혜 사건에 적용됐던 옛 부패방지법 조항과 같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로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모두 합쳐 7,8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여부는 이번에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의 침묵에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은 사실상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계좌 추적 말고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소환 시기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수사 역시 다시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묶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서로 다른 검찰청에서 별개 사건을 모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 물론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큰 변수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고 도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을 꼭 해내야만 이 수사의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만 검찰은 최근 확산하는 김만배 씨와 언론인, 법조인과의 돈거래 의혹은 이 대표 수사부터 끝내고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금은 본류인 개발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비교 가능한 사례인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르재단을 언급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16곳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기부금을 내게 했던 곳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미르재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건 재단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곧 최 씨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성남FC 후원도 비슷한 구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FC의 실질적 구단주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뒤에는 이 대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배력의 관점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사유화해서 이익을 볼 수 있던 구조라고 보고 후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제3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애초 성남FC가 시장이 사유화해서 후원 등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곤 있었지만 형태는 독립법인이었고 무엇보다 성과, 즉 이익이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성남FC는 애초 누군가 뇌물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의 뇌물성 후원을 요구했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논리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이 대표는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을 통해 규명될 핵심 쟁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말살을 멈추고 폭력적 국정을 정상화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국회 개헌특위와 비상경제회의 등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직후 지역구인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 리스크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요?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고 폭력적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면서도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열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등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맞선 민생 드라이브로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온 측근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당과 분리 대응 주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생 문제와 또 경제적인 대안, 안보에 있어서 든든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다 이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매주 진행되는 전국 민생 투어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민생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점점 조여오는 검찰 수사망과 국회 방탄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 대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잔꾀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과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 개헌 논의에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방탄쇼, 잔꾀라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를 면담해야 하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 우른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4년 중임제 개헌과 내각 대폭 쇄신 촉구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일관되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소위 사법 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던지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대표까지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를 택한 이 대표의 전략에 정면 대응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 오늘 국정조사 특위 공청회에 출석해서 오열하며 참사 당일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미흡했던 구조당국의 대응을 질타했고 여야 위원들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미처 이루지 못한 희생자들의 꿈을 떠올리며 흐느끼고 흐느꼈습니다. 우리 가영이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고자 방학 때마다 12시간씩 알바를 하며 알바비를 받는 날에는 시골 할아버지 용돈부터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먼저 떠난 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서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밀리고 밀리던 인파에 약혼녀를 잃은 예비 신랑은 그래도 살아남자 당부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상자 및 생존자가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 당국의 부실 대응과 모질기만 했던 정치권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구급차에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극의 현장을 목격한 이태원 상인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이들하고 그날부터서 계속 40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잤습니다. 이태원 상인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이 바랐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뒤늦게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유족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가운데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지 74일 만인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특수본은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론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사찰에 대해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라는 위법 행위로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여 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110여 명의 유가족들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총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모두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가족당 6억 원가량의 배상 액수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항소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와 여론조작,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등 국가 2차 가해와 관련한 정신적 배상 부분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에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 계부, 계모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되면서 항소심 배상 금액은 1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이번 재판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러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들도 민사적으로도 또 한 번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국가는 진심으로 국가폭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와 여론조작 등 다른 2차 가해와 관련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에서 피살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서 전 장관은 이 씨 피격 다음 날 소집된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하고 예하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안보관계 장관회의 뒤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와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차장과 기조실장을 불러 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 정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다,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2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해법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정부 사죄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항의가 계속됐고, 피해자 측 일부는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공개 토론회 규탄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의 반대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를 밝힌 뒤 공개 행보에 나섰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자명에 들어가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사의 표명 후 활발히 당원들과 만났던 나경원 전 의원이 외부와 접촉을 끊었습니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당대표 도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구하며 향후 행보를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숙고에 들어간 건데 대통령실이 자신의 사의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자꾸 갈등과 충돌로 비추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 전 의원 출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기싸움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 룰을 옹호하며 김 의원이 한국 축구 감독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없다고 하자 안 의원이 어떻게 우리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며 되받아치고 다시 김 의원이 응수하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그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수도권 대표론에는 수도권 출신의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총선에서 참패했다면서 궤변이자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원에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이래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고. 저는 그 진리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안 의원 측은 이른바 김장연대로 장제원 의원과 뭉친 김 의원이 바지 사장이 될 거라며 비난했고 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밀려 답답할 것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의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은 가운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미국에 거점을 두고 무려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7.5kg을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헬스기구에 마약을 숨기거나 수족관 돌과 시리얼 등에 교묘하게 섞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배편으로 수입된 가정용 사이클 운동기구를 톱과 망치, 드라이버로 절단합니다. 잘려나간 기구 단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얀색 가루, 필로폰입니다. 나와요? 네,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10달 동안 특송화물로 붙인 마약을 인천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동기구뿐 아니라 체스판 바닥에 숨기는가 하면 각설탕이나 시리얼, 심지어는 수족관용 돌과 교묘하게 섞어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은 모두 27.5kg, 무려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됐다가 적발된 전체 필로폰의 70%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국내에 머물며 마약 소포를 받는 역할을 맡은 29살 A씨 등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총책 등 2명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국내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부, 인천 본부 세관들과 긴밀히 공조 수사를 하여 수사한 끝에 국내 조직원 전부를 발본세관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힌 검찰은 밀반입된 마약 일부가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인천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의 백골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함께 살던 40대 딸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신을 내버려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손잡이가 부서진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 있는 이 빌라 1층 방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밤 10시 20분쯤. 셋째 딸인 47살 A씨와 함께 살던 집 안방 이불 속에서 백골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020년 8월에 어머니가 숨졌다는 A씨의 일기장을 근거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고 시신을 내버려둔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온 걸로 전해졌는데 이웃과 교류가 많지 않아 어려운 여건에도 복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모녀의 존재를 잘 몰랐고 다른 남매들조차 2년이 넘도록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몰랐을 만큼 교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단지 말 수는 없어요. 남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서 동네 분들하고 안 어울렸을걸요. 그냥 엄마하고만 두둥이서 생활하시는 정도. 다만 숨진 70대 어머니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지원되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연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온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한 6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려운데 그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지원금이 시신을 내버려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숨진 여성의 시신을 부검해서 A씨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SUV 승용차 한 대가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추락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 남부면 여차 전망대 인근의 도로입니다. 굽어진 도로의 절벽에서 200m가량 아래 갯바위에 SUV 한 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시신을 수습합니다. 경사 자체가 워낙 급경사여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갈밭처럼 낙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에 타고 있다가 숨진 사람은 모두 남성입니다. 2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한 시각은 새벽 3시 40분쯤. 인근 마을의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탑승자의 신원과 차가 추락한 시간 등만 밝혀진 상황입니다. 4명이 어떤 관계인지, 또 추락 원인이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품, CCTV,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확보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렌터카 회사의 대여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뒤따르던 승용차 넉 대가 파손됐고 일대에서 1시간 정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례적인 1월 고온 현상에 생태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누룩뱀이 깨어나고 강릉에는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호우가 쏟아지며 날씨가 추워지고 주말부터는 영동에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자, 정혜윤 기자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과 낙엽이 쌓여있는 야산. 연한 갈색의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어야 할 누룩뱀입니다. 보통 4월 초에 동면에서 깨어나는데 갑자기 포근해진 날씨에 시기를 착각한 겁니다. 차를 하거든요. 탐방로 옆에 대나무 숲 근처에서 점심 지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겨울에 이게 뱀이 나온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18도를 훌쩍 넘기며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강릉에는 때 아닌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제주도에는 유채와 동백도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도 예년보다 무려 10도나 높은 영상 12도를 웃돌았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북상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1월 치고는 무척 높은 기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월달 겨울철 치고는 굉장히 드문 기온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온 봄처럼 포근한 날씨는 전국에 이례적인 겨울 호우를 몰고 옵니다.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 제주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단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 지형적인 영향이 겹친 영동지방에는 주말부터 폭설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영동지방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폭설이 쏟아지겠다며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9달 만에 감소했는데 이번 주에도 낙폭이 줄어서 2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매매 거래는 15건에 그쳤는데 규제지역 해제 발표 뒤 매수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격 좀 보고 분위기 좀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나서기 전도, 그다음에 매수에 나서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뭐 기대심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시장 분위기는 관련 통계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67% 낮아지며 39주 만에 낙폭이 축소했는데 이번 주엔 0.45% 떨어져 하락폭이 더 감소했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지역 해제 후 매물은 오히려 930여 건 증가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가 아닌 1에서 3% 기본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1주택자가 급매물을 추가 구매 검토할 여지도 생겼지만 분위기 반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금리 문제, 경기 위축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계절적 비수기 여파라든지 집값 고점 인식들이 아직은 시장에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거래 총량이 단기간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발표 당일인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추가 피해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빌라의 절반 넘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거나 또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30세대 규모의 빌라. 이곳에 새 들어 사는 구모 씨는 지난해 10월 집주인 김모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서너 달 뒤로 다가온 계약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고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김 씨는 좀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계약을 확인해보겠다는 짤막한 문자 메시지만 남기곤 잠적해버린 집주인 김 씨. 전세금을 반환받아 새로 입주할 아파트 계약금으로 내려던 구 씨는 김 씨의 행방을 찾기에 나섰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곳의 절반 넘는 세입자들이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곧 계약 만료를 앞뒀는데도 주인과 연락이 끊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같은 빌라에서 집주인 김 씨와 계약한 세입자가 1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대부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고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지금의 김 씨로 바뀐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발견됐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자기네가 이제 대리인으로 이제 맡아가지고 자기네가 일 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 진행을 한 거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빨리 이 집을 저도 빼야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 집이 안 빠지면 저는 지금 양쪽으로 지금 돈을 물게 생겨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집주인 김 씨를 고발하는 신고가 이미 여럿 접수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2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를 수사하는 경찰은 남 씨와 김 씨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수사엔 착수하지 않은 가운데 세입자들은 혹시 2억 원 가까운 전세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한 해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꾸준히 줄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빚부터 갚고 보자는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컸던 지난해. 가게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자만 한 7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심적인 부담은 금액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부담은 빚부터 갚고 보자는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가계가 은행에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 1,000억 원, 1년 동안 2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도 소폭 증가했지만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은 1년 내내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다른 대출보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역시 5조 9천억 원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사의 약관 대출이 늘어난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사 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는 역시 금리 상승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노력들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올해도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이버 간편 결제 시스템이 1시간가량 서비스 통신 장애를 겪어서 이용자 수천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수분 내로 복구될 거라는 공지와 달리 서비스 장애는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네이버 페이의 주문과 결제가 막히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피싱 사이트에 속은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혹시 뭐 피싱 사이트에 제가 걸린 건지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데이터 서버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페이 통신 장애는 이번 달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네이버가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같은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라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 자, 주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대표 취임 후의 첫 정식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하라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도 영수회담 아직도 제안한 게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대통령도 자기 방패를 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방패를 삼겠다. 지금 국회 민주당 다 본인의 이제 방패로 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당에서는 계속 대통령한테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그 형사사건 피의자로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5건, 6건이나 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자고 계속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독 독대한 다음에 그것 자체가 무슨 뭔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이 그런 분하고 만나서 그런 쌓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치를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리하고 안 만나면서 무슨 협치를 하려고 하느냐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나면 여야 협치가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돼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무슨 정치적 사건도 아니고 본인이 이 정권도 아니고 과거 정권 문재인 정부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건이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면 협치를 할 수가 없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분은 민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민생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별개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민생을 여야가 협치해서 국민의힘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면 된다. 예. 네, 하면 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안 만나면 협치 안 돼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주장하는 것들 계속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만나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만나자라고 얘기하시면 신년 할애 때 같이 만나자 할 때 그때는 또 안 오셨잖아요. 예.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기다가 협치를 내세우고 민생을 내세우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쏟아져 있는 그런 피의 사실, 그 검찰의 칼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이제는 뭐 대통령까지 자신의 방패, 방탄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년 인사회도 안 가고 이 시기에 영수회담 적절치 않다. 이 또한 방탄으로 삼으려는 거다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만사를 저렇게 삐딱하게 보시니까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 영수회담 하자고 한 게 당대표 되자마자 했고요. 그다음에 첫 최고위원 회의 되자마자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아는 것만 5번 정도 했어요. 이번이 아마 6번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아직 뭐 맨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얘기하잖아요. 검찰 수사 우리가 뭐 감독하는 것, 지휘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치는 정치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게 정부 여당이에요. 그럼 왜 안 만납니까 그때? 네. 그때는 왜 안 만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때는 왜 안 만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언제든지 어쨌든 정치는 정치고 수사는 수사니까 이렇게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계속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랑 겸상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세간에 이제 그런 평들이 있잖아요. 뭐 싫어하는 건 좋겠는데 진짜 뭐 적하고도 웃으면서 또 만나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대통령이 오히려 협량하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시지의 진정성만은 당대표 되자마자 지금까지 6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은 어쨌든 인정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수사는 수사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상황 같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절. 판단을 6개월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언제 그런 결정을 하실 건지 그렇게 좋아 빠르게가 맨날 말씀하시는 분이 왜 이것만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만나기 싫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재명 대표도 더 만나자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만나지 말라고 계속 그 건의드리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그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뭐 우리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만나지 않겠다는 사인을 안 보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런 분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왜 처음에 얘기할 때 저희는 보기에요. 그 개항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나 당대표 출마한 거나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피의 사실을 방탄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 이런 귀결이 올 거라고 처음부터 다 예상했잖아요. 결국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분에 대해서 제기됐던 수많은 피의 사실은 검찰의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예. 아니, 언론사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당 내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만나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또한 방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셨고요. 어쨌든 영수회담도 제안을 하고 오늘 민생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쏠렸습니다. 오늘 기자들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했냐면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을 하는 상황이 되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말 바꾸기죠. 뭐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을 이제 정치인이 바꿀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은 이제 말이 달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정교한 사실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불체포 특권 사실상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사용할 일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조금 뭐 보는 분들이 조금 예. 상황에 따라서 말을 너무 쉽게 바꾸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정치 검찰이고 어떤 기소의 답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사실 이거 말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아서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사실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사법 리스크 질문을 하니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검찰 리스크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프레임 전환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 바꾸기 얘기가 예. 나왔지만 말 바꾸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체포 특권은 없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걸 안 없애겠다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과거에 뭐라고 했어요. 검찰에 가면 다 털린다. 그리고 검찰에 가면 검찰 수사에서 안 밝혀내는 게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검찰 수사가 강도 행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게 아무리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이라는 공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국회가 다 강도니까 국회는 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분이 검찰 조직 전체를 놓고 강도 행각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법부가 아니고 검찰은 무슨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정말로 정치에 예속됐던 그런 느낌을 받는 건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때 저는 추미애 장관이나 그 박범계 장관의 인사 스타일이나 그분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행동해도 되는가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예. 공격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 굉장히 말에 절제미도 있고 품격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두 전 장관께서는 어디 감히 뭐 이런 소설 쓰시네 뭐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일제히 다 측근으로 그 인사를 그 검찰 인사를 했던 것들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 검찰 리스크 뭐 검찰이 무슨 정권의 하수인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제 측근 수사하는 검사들 신상이 공개돼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리돌립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오늘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맞다고 보나 했는데
왜 공개하면 안 되냐? 당당했으면 공개하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공개해도 되는 거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고마운 거는 당사자가 판단하는 거지 사실 예. 제3자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네. 하면은 그냥 당사자들이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딱히 이제 고마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뭐 딱히 문제는 없고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수사 실명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 상황인 거니까 이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좌표 찍기 아니냐. 라는 건데 조리돌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일단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대 검찰의 이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거 여기에 조금 민주당이 좀 더 이제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럼 정말로 뭐 못할 일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조리돌림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뭐 그런 검사들이 뭐 위축돼가지고 아 예. 나는 겁나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문자 폭탄을 100만 개 받아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악마화 뭐 이런 류의 인식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민주당에 깔린 뿌리 깊은 어떤 피해 의식도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에 당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낸 얘기 중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카드를 꺼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위기 돌파를 이제 관심을 돌려서 하겠다는 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 임기를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도 아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텐데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지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무슨 가능한 얘기냐,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회 것은 더 뜬금없어요. 그 당시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뭐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와서 무슨 4년 중임제를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개헌을 하자고 그 개헌이라는 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 돼서 딴 걸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지금 벌어지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들이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아, 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시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이게 200명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야 대치가 이렇게 가파른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87년 이후로 개헌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개헌이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60번을 넘게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그냥 쉽게 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쉽게 있으면은 어떻게 뭐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죠. 네. 필요한 것만 개헌해서 또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자주 바꾸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로 어렵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이렇게까지 개헌이 어려워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언제 개헌 제안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노림수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개헌 얘기도 하고 뭐 대연정 얘기도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뭐 이게 꼼수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오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반대당은. 이쪽에서 개헌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곡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뭐 지금까지 항상 예.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거를 방탄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자체가 지금 개헌이 시대 정신인 거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결선 투표제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가든지 뭐 4년 중임제 가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도 하면서 같이 논의가 될 만한 건데 저렇게 원천봉쇄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일단 화두를 그런, 띄웠고 이걸 논의해 볼 만은 하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봐야죠.
해봐야죠.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것들은 또 얘기를 해볼 만한 건데 무조건 닫아버리고 이거는 방탄용이다 꼼수다 하는 것도 좀 바른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개헌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논의해 볼 때가 됐다. 87년 체제가 이게 그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의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걸 던지니까 오히려 저렇게 되면요 더 안 돼요. 아니 저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런 사심이 없다고 저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방탄을 위해서 저걸 던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저게 누가 논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정당성만 훼손시킬 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저런 얘기 꺼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씩 다 빼면 개헌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이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를 도대체 몇 번 치러야 됩니까? 이게 국력 낭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7년에 그 삼김 씨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4년 중임제로 가려고 하다가 야 그러면 중임제가 되면 내가 8년 동안 혹시 먼저 대통령 된 사람이 8년을 하면 나는 대통령 못해 하니까 삼김 씨나 뭐 노태우 그쪽이나 전부 다 야 그러지 말고 5년 한 번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국회의원 임기도 5년으로 하든가 같이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그냥 그 대통령과 당이 서로 달라서 지배당이 달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소야대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임기를 줄이려고 안 해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일치되는 20년에 한 번씩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야, 언제쯤 개헌 매번 이제 화두는 띄우는데요. 쉽지는 정말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여당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 반성도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비꼬았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적인 의혹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 물으면 안 돼?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네, 반사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김준혁 비대위원께서는 앞서 이제 비판을 해주셨으니까요. 김준일 에디터께 여쭙겠습니다. 한가한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이제 날석에 비판을 했는데, 근데 뭐 야당 대표가 신년에 그럼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귀여우시더라고요. 반사하시는데 약간 살짝 귀여우셨습니다. 사실 이게 뭐 농담을 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반응이 사실은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죄자랑 어떻게 겸상하느냐 이게 이 정서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 정부 여당 분들한테. 근데 전쟁 중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건데 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부 쪽 이제 여당 쪽 분한테 들은 건데 대통령이 정말 야당하고 협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예, 이재명만 빼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전에 정말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해 말이 연말이면은 구속될 줄 알았다. 이거는 뭐 그냥 전체적인 큰 판에서 근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신년에는 진짜 협치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정부 여당의 어떤 기류구나. 이재명이랑은 절대 겸상 못한다. 이게 기류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오늘 김종혁 비대위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인간적으로 싫은 건 알겠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야당 대표면은 그런 부분은 정치는 정치로 또 풀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방탄이라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검사들이 갑자기 수사를 멈춥니까? 대통령 만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다 정치는 정치, 수사는 수사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만 또 방탄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좀 형용 모순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수사를 대상에 올라 있더라도 제1야당 대표이니까 예, 이게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서 한 8개월 정도 도피 생활을 했고요. 어제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여기서 좀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다 하더니 갑자기 또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 송환 거부 소송 포기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예. 그 김성태 씨는 사실은 도피한 지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그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아요. 뭐 들어갈까? 뭐 아닐까? 뭐 아니야. 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또 저분과 함께 같이 도망가고 있는 배상윤인가요? 그렇죠? 배상윤. 예. 배상윤 씨도 그분은 이제 KH그룹 그 알펜시아 관련해서 좀 문제가 돼 있는데 두 분이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그 배상윤 씨도 아니 내가 먼저 나는 그렇게 큰 김성태 씨처럼 그렇게 큰 혐의가 아니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는 털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갈팡질팡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잡혔잖아요. 먼저 잡히니까 체념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 뭐 내가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여기서 뭐 한두 달 더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미운 털만 박힐 것이고 더 혐의만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러니 빨리 어차피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들어가서 빨리 털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선처라도 좀 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다. 예. 네. 지난 5월 말에 해외 도피에서 필리핀, 태국 오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황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국 유치장에서 계속 있을 생각도 좀 깜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석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붙잡힌 게 근데 이게 불법 체류로 범죄 혐의로 물론 그렇죠. 불법 체류도 예. 범죄긴 한데 그게 중한 범죄는 아니고 불법 체류로 잡힌 거라서 이게 이제 최장 끌면은 한 6개월 정도 이제 네. 끌 수 있는 건데 6개월 뒤에는 대략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6개월을 버티고 예. 버티다가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냥 지금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제 플리바게닝 형량에 대해서 이제 뭐 딜을 하는 이런 제도는 없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찰이 지금 돈줄을 다 막아놨거든요. 일단 그 이제 차명으로 있던 주식 수백억 원 이거를 다 이제 금지를 해놓고 뭐 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 추징을 하는 금액들이 그 수천억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산을 이러다가 다 잃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한 2달 전쯤에 지금 검찰에 타진하고 있다 귀국을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 이제 사설 정보지 이런 데서 이제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네네. 우리는 그렇게 범죄자하고 만약에 타진했으면 그때 잡아 오는 게 상식적이죠. 예. 뭐 어찌됐든 그래서 예, 검찰은 부인했다. 부인을 예. 했는데 어느 정도는 얘기들 뭐 딜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오고 간 게 네. 얘기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은. 예. 어쨌든 쌍방울 관련 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 지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쌍방울 관련 수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연관된 수사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인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쌍방울 수사는 크게 보면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네. 이제 전환사채 발행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과 네. 이제 해외 밀반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전부 다 이재명 지사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근들 이화영 경제부지사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지금 수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걸려 있는 게 선거법이 하나 있고 대장동이 있고 그리고 성남 FC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쌍방울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의혹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이견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란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김문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데 네. 이게 왜 이를테면 법 위반이냐? 나는 진짜 기억 안 나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뭐 같이 골프를 가고 예. 사진이 공개됐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나는 기억 안 예. 난다는데 내가 그럼 그 직원들 다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게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거 이런 논쟁인 거고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적극 행정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거는 이 시와 네. 성남 FC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10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라는 거 이것도 법리 다툼이거든요. 네. 대장동 같은 경우에 아직 돈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아직 연결고리가 없고요. 아직 없고 예. 아니면 배임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배임도 역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가 그 이태영 변호사였네. 그분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대법원까지 갔던 그 사건의 변호사가 여기에서 전환 사채로 쌍방울 관계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금액이 아마 그 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냥 이 공로로 준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아 이거 변호사비 대납 맞아 했을 경우에 진술을 할 경우에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하고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 다른 거는 개인의 이득에 관련된 예. 게 대체로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돈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술을 해버리면은 여기에서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기소되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쌍방울이 키포인트다. 이 모든 이거에는. 그리고 네. 쌍방울에서 만약에 김성태가 잡혀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아마 예. 클 거다. 아마 잘못되면은 정계 은퇴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래서 예. 민주당 분들도 다 알아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를 지금. 그러면- 사법 처리는 아니고요. 그냥 정경은퇴만 해요. 아, 뭐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고. 예. 네.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막 이르면 내일 밤쯤 그러니까요.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준일 비대위원께서도 김준일은 좀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죄송합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의혹은 이건 뭐 의혹이니까 확인된 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대장동의 돈도 세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을 데려다 쓰시면서 2억 5천만 원인가로 뭐 다 처리를 했다라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수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이제 저분이 과거에 이제 폭력 조직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성남에 무슨 PJ 뭐 국제 PJ 판이 뭐니 해서 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당시에 뭔가 그런 폭력 조직과 뭔가 네트워킹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쌍방울 부분에 관련 고리 같은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마 그 이전에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그거 다 맞을 거야라는 식으로 심증이 더 굳어질 것이고 네. 아마 지금 진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밤, 내일 네. 밤 아마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종혁 비대위원 얘기 들어봤고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름이 비슷한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정신이 없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자, 뭐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검찰 수사는 시작이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입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는 약간 막혀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검찰이 대장동 1단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까지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나온 게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자 정보로 네. 이거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누군가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이 기소된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이거를 알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있잖아요. 결재를 했네 안 했네 이거가 내가 들었네 안 들었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리스크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돈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배임이나 뭐 이런 걸로 걸어야 되면은 이재명 대표 시장이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인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방조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제 말이 정확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7,800억 전체를 이것은 그 너희들이 그 부당한 정보를 혹은 그쪽으로부터 그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얻어낸 것이니까 이 전체가 다 부당 수익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뭐 자기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수익 얻은 것 중에서 뭐 이것들은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이어서 그 허위 사실 그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수익 금액은 모두 부당 수익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 다 몰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분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의 진술들이 더 쏟아질 거다 이렇게 얼핏 보시는 보기에는 거군요. 와 저렇게까지 해서 부당 수익이 7,800억이야? 모든 돈이잖아요. 자신들이 했던. 그러면 굉장히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검찰 수사가 여러 각도에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방향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까지 소환 조사했던 검찰이 어떻게 신병 처리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틀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최대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까 말까 이 부분인데 사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전하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물 사직서가 없어서 철회를 못한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내일 실물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많은 언론에 의사를 표명했어요. 나가겠다는 뜻 아닌가 싶어요. 출마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고. 아니 사실 뭐 그게 정무적 선언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서류적인 절차는 그 뒤에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글쎄 뭐 언제 정치인들이 그 사직을 할 때 나 사직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끝난 것이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서류 절차 같은 거 후속으로 가는 건데 그 서류가 안 왔으니까 사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너무 형식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계속 못 나가게 해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게 무슨 대통령 뜻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부부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선거가 시작되면 같은 당내에서도 옛날에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막 다퉜던 거나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막 다퉜던 거나 사실은 경쟁이 시작되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 아니까 더 공격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경선이 시작되니까 내부에서 서로 막 싸움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그럼 뭐 만약에 내가 선언했는데 그게 그 서류가 안 가서 못 받아들이겠다면 서류 드릴게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당대표의 이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을 해결하고 출마를 하겠다. 이쪽으로 법대로 굳어졌다. 갑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나 의원이 어떻게 할지 그 참 50대 50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언을 봐서는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 그럼 나 그럼 법대로 하고 갈게라는 어떤 본인의 불쾌감 같은 것들을 뭐 대놓고는 표시하지 않지만 혹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아주 본인으로서는 그 쥐약이잖아요. 극약 처방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면서도 좀 기분 나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절대화합 건배사도 외치고 그랬는데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들이
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했다는 일부 보도도 좀 나오긴 했고요. 대통령 의중도 궁금한데 오늘 중앙일보는 또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할 뜻이 없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워딩이 좀 찰떡 같다. 저는 그걸 보면 찰떡 같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애정이 너무 커서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아꼈나? 나경원 의원을 대통령이? 아름다운 사랑을 두 분이 하시나 정말로 이 정치적으로? 전혀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나경원 의원이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문자 못 받았다고 하다가 문자나 받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해야지 육하 원칙이 없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막 네. 오만 뭐 핑계 아니면은 이유를 대면서 다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절대 화합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 얘기 뭐 예. 이제 뜻을 왜곡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사실은 대통령이 좀 쪼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상하죠. 지금 전자결제 시대에 지금 전자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지금 순방 중에 해외에서도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물로 받아야 된다? 이런 해괴한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어쨌든 대통령은 곧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해결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출마 쪽으로 오늘 저녁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기울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거 지금 일단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설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나가기 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고 나갔으니 나도 그러면은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봤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예. 다음 주 말이면 설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인편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 술이든 반려든 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 하고 나가실 것 같아요. 안 하고 나갈 것 같다. 물론 그럼 이제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아니지만 전자결제를 네. 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대통령이 조금 그 판단을 안 하면은 그냥 나경원 의원도 그러면 기다리겠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나는 이미 뜻을 표현했고 그러면 네. 나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받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오고 이게 서울대까지 쭉 예, 받고. 그렇죠. 나쁜 예.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친윤계에서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도 좀 거세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원 매체에 김기현은 휴대전화에 나경원 미팅, 전화 요망 이런 글이 잡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한번 만나서 의논해 봐야겠다. 내 계획을 숙제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으면 그게 그걸 맞다고 받아들일 보십니까? 수밖에 예. 없죠. 뭐 제가 왜냐하면 저게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그건 아니고 저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주제 넘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김기현 의원이 그 밝히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최근 실제 소통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했는데 왜 예전으로 들어가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종갓집 맏며느리인가요? 이 얘기했을 때 나다 김기현 의원이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지금 뭐 얘기가 직접 두 분이 만났는지는 알 수 없고 당사자만 아는 네. 건데 간접적으로는 여러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어느 분이었죠? 친윤 이철규 예. 의원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거를. 그리고 바로 사의 표명이 됐으니까 네. 만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경원 의원의 의중을 떠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출마를 안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얘기가 됐을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이거는 당 본인의 정치 생명, 뭐 정치 미래에 조금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명분, 출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퇴로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분이란 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만약에 주저앉히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은 해야 되는 거고 아직 그거에 답을 못 찾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대표론으로 맞서는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 간에 오늘 첨예한 대치 전성도 좀 형성됐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중원에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이래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고. 저는 그 진리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그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뭐 한가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김기현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 만난다 이걸 또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선거가 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쪽 또 강조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숨기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강이 이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셋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야 그러면 결선 투표고 뭐고 간에 그냥 김기현 의원이 50% 이상을 얻고 가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경원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도 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3강 체제가 되면은 거기서는 또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가느냐. 그럼 떨어진 한 사람은 또 그 표는 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역동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두 후보, 김기현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대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본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자연스럽다. 거죠. 100% 당심으로 바뀐 그 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한국 축구 감독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 30%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왜 우리 국민을 일본 국민이라고 하느냐 사과해라 이렇게 또 신경전도 벌였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이렇게 신경전이 크게 이게 되는 거는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이번에 생겼다는 점 이걸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전선이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장연대 대 수도권연대 뭐 이런 대립구도도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양쪽이 다 공격을 하기를 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나와야지 안철수 의원은 3자 구도가 돼서 본인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쪽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불리 공격했다가 나경원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나 출마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둘이서 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출마를 선언 안 하기도 했지만 통상 보통 보면 후발주자들이 1등 주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두 분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오늘 김기현 의원이 요거는 일본 국민 30% 반영은 조금 경솔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국민이라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는 일본 국민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여지를 안 남기는 게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든요. 해석은 풍부하게 하되 공격받을 소지는 적게 하는 게 이게 정치인들의 말의 스킬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중진 김기현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좀 아쉽다. 예. 근데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내일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흥행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굉장히 뜨거워질 것이고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3강 구도가 과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떻게 갈지 또 그 최후의 결선 투표에 가는 두 사람이 만약에 세 분이 나오면은 한 분이 50%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세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과연 누가 두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 또 거기 그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텐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당협을 맡으면서 보면은요 그렇게 과거처럼
그 당원들에 대해서 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권이 크지 못해요. 일사불란하게 못 가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뭐 2,000 몇백 명의 책임 당원이 있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당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200명? 나머지 지금 이제 이번 선거는 또 무슨 체육관 선거가 아니에요. 끌고 가는 선거가 아니고 다 문자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모바일로 하고 안 하신 분들은 ARS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80만 명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60만 명이라든가 50만 명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50만 명이나 60만 명쯤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역동성을 가진 선거가 될 것이고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룰을 만든 쪽이 있기 때문에 뭐 꼴대를 옮겼느냐 뭐냐 하면서 많이 그 비판도 듣고 공격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목표가 전당대회가 굉장히 컨벤션 효과를 보이면서 국민들 관심을 받는 국민적 관심 갖고 성황리에 끝나고 그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어떤 후보가 팍 나왔을 때 정말 와 대단해라는 박수를 받는 그래서 저희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 원래 안 열어도 되는데 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외 나가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1월 달이 사실은 이제 안 열리고 각자 일정 보는 이게 일종의 스토브 리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체육계로 따지면은 지역구도 좀 찾고 해외도 뭐 나가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안 열어도 되는 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됐고 그리고 현안질이 많다고 그래서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해결을 안 하고 다들 나가셨을까요? 좀 해결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뭐 누구 방탄이다 뭐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좀 일 좀 하시고 나가시더라도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한 변명을 해주면 사실은 1월 달에는 항상 국회가 안 하잖아요. 7월도 그렇고. 그러면 1월, 7월 약간 국회의원들도 다 약속들을 하고 그쪽 정부하고도 약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다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 마라라고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뭐 갑작스럽게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뭐 해서 상시국회를 계속 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사실은 만날 사람 만나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정 감안했을 때 그러면 안 여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그게 그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결국 그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방탄국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김준일 대표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공청회에 출석해서 눈물과 함께 참사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유족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은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서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구급차의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 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 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4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새해 첫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MBC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번 순방을 취재하는 MBC 기자단을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때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범죄 수익을 은닉하라고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수시로 측근들에게 이를 지시했습니다. 2021년 11월 김 씨가 구속된 뒤에도 이런 지시는 접견을 다니는 변호사들을 통해 전달됐고 측근들은 소액 수표로 바꾼 범죄 수익을 차명 대여 금고나 집안 금고 등으로 나눠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도 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이른바 홀덤펍이 부산에서 적발됐습니다. 최근 간단한 식음료를 즐기면서 포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이 늘고 있는데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화명동에 문을 연 홀덤펍입니다. 두 개 테이블에서 이용자 16명이 포커게임을 하는 가운데 불법 도박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들어옵니다. 애초 해당 영업장은 술과 음료 등을 제공하면서 돈을 걸지 않는 포커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인데 실상은 달랐던 겁니다. 경찰은 포커게임에 필요한 칩을 환전할 수 있고 운영자가 개인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 10%를 챙긴 사실을 확인해 운영자 10명과 상습 이용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영업장 안에 별도의 환전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암암리에 환전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영업장 밖에서 환전하거나 실제로 영업하는데 가서도 환전을 해주고. 운영자 계좌 입출금을 분석해보니 8개월가량 도박장을 운영해 15억 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 사이에 난 유혈 충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홀덤펍 수익이 조직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영자 가운데 우두머리 2명은 조직폭력배, 3명은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었습니다. 문제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성격의 홀덤펍이 많은 거로 추정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전이 포인트인데 환전하는 그 자체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적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은 호기심에 홀덤펍을 이용하더라도 환전 행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밤중 굉음과 함께 갑자기 바닥으로 푹 꺼져버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육교가 사고 발생 불과 보름 전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안전점검 보고서를 살펴보니 육교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엉망으로 적혀 있었고 심지어 여러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도 최상위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새벽 갑자기 바닥으로 주저앉은 서울 도림보도 육교의 안전점검 보고서입니다. 육교를 관리하는 영등포구청의 의뢰로 민간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사고 발생 보름 전쯤 작성했습니다. 안전등급 지정과 관련된 장, 육교를 지지하는 중요 부품인 교량 받침이 수축해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며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선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산출했다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평가를 내놓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필요성이 없다는 언급은 종합 결론에서도 등장합니다. 육교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엉터리로 적어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육교 준공 시기도 10년이나 틀렸습니다. 안전 점검과 진단, 보고서 작성까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점검을 진행한 업체 측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점검 당시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외관을 육안으로만 살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외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구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육교를 좀 더 정밀하게 살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A등급을 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좋지 않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에는 왜 A등급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안전 등급을 결정하는 구조라 특정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또 안전점검 업체가 용역을 준 의뢰기관의 문제를 깐깐하고 냉정히 바라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점검의 취지를 살리려면 점검과 등급 산출 방식을 두루 손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놓았던 중국. 반면 미국에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차별적 방역 조치에 맞대응한다면서 스스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서는 기준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발 신종변이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입국 문턱을 올린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중국도 지지 않고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无论是美国国内还是世界范围内的疫情形势，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그런데 중국은 제일 먼저 한국에 화풀이하면서 정작 미국엔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10월 모두 풀었기 때문입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이를 두고 한미일 갈라치기 외교다, 강자에 약한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결국 차별적 입국 제한에 맞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유엔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확연하게 줄고 있지만 중국 등의 해외 상황은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목요일 0시 기준 135명. 이 중 3분의 2, 90명이 중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1,861명이었고 이 중 단기 체류자 302명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40명이 확진돼 양성률 13.2%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14.7%보다 줄긴 했지만 7명의 한 명꼴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이후 누적으로 보면 16.9%로 6명의 한 명꼴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상황은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신규 환자 4만 3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11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510명, 사망자 76명으로 인명피해 규모는 작지 않지만 당국은 다음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면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줄어드는 만큼 오는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당초 해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4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2주 연속 줄었고 병상 가용 능력도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만 가지고는 사실은 마스크 의무 조정을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해외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유행이 지금 아직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 그럼에도 선제적 방역 조치 덕분에 논의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굉장히 방역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감염자들이 우리나라로 최소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일 자문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설 연휴 전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시점과 세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던 다른 노동계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분류 인력 투입 등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벌여온 전국 택배 노동조합. 수차례 파업까지 벌인 끝에 재작년 6월 택배 기사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인상한 택배 요금을 회사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며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2월엔 원청 사업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라며 파업과 함께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18일 동안 불법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거짓 주장을 지속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 노조는 이후 원청에 직접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CJ 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사가 택배 대리점들과 위탁 계약을 맺고 각 대리점이 다시 택배 노동자들과 고용 계약을 맺는 구조이므로 원청인 본사는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6월 CJ 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 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본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택배 노조는 상식에 따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CJ 대한통운 본사가 서로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대화하고 교섭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CJ 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산하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CJ 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직 강사 등 특수고용직 대부분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과 대기업 사업장도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6,300억 원대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미국 나사의 특수카메라 섀도우캠으로 찍은 사진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달의 남극에 위치한 셰클턴 분화구 내부에 영구 음영지구 모습이 담겼는데요. 너비 약 20km의 분화구에는 가파르게 경사가 져 있고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나사는 이 같은 섀도우캠의 촬영 자료를 활용해서 2025년 유인 달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원인이 전산 파일 손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공격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기관 시설과 관련된 이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의 전산정보체계 노탐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FAA는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내렸다가 서서히 운항을 재개했지만 미 전역에서 항공편 10,000편 가까이가 지연됐고 1,3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I got here probably about a half an hour ago, around 8 o'clock. My flight's now been delayed until 12:20, so it's about a 3-hour delay. Hoping that it ends up not getting pushed any further than that. 노탐 오작동 원인을 확인한 결과 전산 파일 손상이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공식 트위터에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손상된 디지털 파일이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We do not have evidence that this outage was caused by a cyber attack. The FAA is working aggressively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for the system outage so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비록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지만 미 항공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하늘길이 노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지적했고 제프 프리먼 미 여행협회장은 미 교통망의 중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항공편 대란으로 미 항공기 운행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날씨에서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온에 이어 남해안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겨울 호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물폭탄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산간 많은 곳에는 250mm 이상, 또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늦게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12도가량 높아서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 2도, 강릉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세종 13도, 부산은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